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베란다 창문 틈으로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어눕는 시간입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인지 창밖의 단풍들이 유난히 더 붉고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은 물기를 머금은 채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네요. 이맘때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휑해지곤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런 건가 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냄새만 맡아도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먼지처럼 부옇게 떠오르는 것 말이에요. 저는 지금 30년을 넘게 살았던 이 정든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시키고 남편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혼자 살기에 이 집은 너무 크기도 하고 짐을 줄여서 조금 더 작은 곳으로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평생을 끼고 살았던 살림살이들을 하나둘 정리하다 보니 버려야 할 것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요. 언젠가 쓰겠지, 누군가 주면 좋아하겠지 하며 모아둔 쇼핑백이며 짝 잃은 그릇들, 유행 지난 옷가지들이 거실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제 손때가 묻어 있고 저의 젊음이 묻어 있어서 선뜻 쓰레기 봉투에 담기가 참 어렵더군요. 그러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그러니까 두꺼운 겨울. 솜니불들이 켜켜이 쌓여 있던 그 맨 아래쪽 구석에서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서 손만 대도 바스라질 것 같은 그 상자를 끄집어내는데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내려앉았다기보다는 아주 오래전 영원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떤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건 곰팡내나 장롱 속의 조명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1985년 저의 25살 시절 그 서툴고 뜨거웠던 청춘의 냄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형광 분홍색 털실로 짠 하트 모양 쿠션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털실은 뭉개지고 색도 바랬지만 가운데에 검은색 실로 삐뚤빼뚤하게 수놓아진 영어 글씨는 여전하더군요. L, O, V, A. 사랑이라는 그 네 글자. 지금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어디 시골 장터 리어카에서나 팔 법한 조잡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쿠션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까슬까슬한 털실의 감촉이 마치 40년 전 그날의 공기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물건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 숨겨둔 물건 말이에요. 제게는 이 쿠션이 그렇습니다. 이 낡은 쿠션 하나에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했던 한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25살이었습니다. 1985년의 서울은 지금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길거리마다 전축 소리가 쿵쿵 울려 퍼지고 명동거리는 소위 멋쟁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나라 전체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들썩이던 때였고 경제가 호황이라 다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광화문에 있는 작은 무역 회사의 격리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 레이디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저는 아침마다 직원들 책상을 닦고 커피를 타며 장부를 정리하는 평범한 말단 아가씨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낭만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종로 서점에 가서 시집을 뒤적이고 월급날이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유행한다는 옷을 사입으며 언젠가 영화 같은 사랑이 찾아올 거라 믿었던 그런 순진하고 대책 없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들 조금씩 낭만적이지 않았나요?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를 흥얼거리며 눈물 흘리고 최루탄 냄새. 매캐한 거리에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싶어 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친구 선희가 데려간 대학 동창 모임에서였습니다. 선희는 서울에 있는 명문여대를 나온 똑똑한 친구였는데 자기 학교와 연합 동아리를 했던 소위 스카이 대학 남자들이 모이는 파티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영수가, 너도 이제 촌티 좀 벗고 물 좋은 데 가서 남자 좀 만나봐. 거기 가면 진짜 엘리트들만 온다니까. 너처럼 예쁜데 애인이 없는 게 말이 되니? 친구의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기는커녕 저는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어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백화점 바겐세일 때 큰맘 먹고 산 제 딴에는 가장 세련됐다고 생각한 곤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머리에는 잔뜩 무스를 발라 힘을 준 채 약속 장소인 신촌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팝송이 흐르는 그 카페 안쪽 구석 자리. 그곳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석. 당시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던 소위 말하는 가장 잘 나가는 신랑감 후보였죠.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한 손에는 담배를 든 채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던 그 남자. 주변의 다른 남자들이 촌스러운 잠바나 헐렁한 양복을 입고 있을 때 민석 씨는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세련되고 날카로워 보이던지 마치 흑백 텔레비전 속에서 혼자만 천연색으로 빛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그냥 곱상한 게 아니라 눈매가 아주 서늘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미남이었어요. 서울 말씨를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구사했는데 그 말투 하나하나에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나왔습니다. 제가 선희의 손에 이끌려 쭈뼛거리며 인사를 건넸을 때 그가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 잠시 멈칫하더니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띠며 그가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그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에 저는 그만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그런 거더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남자가 가진 그 빛나는 분위기, 그 서울 남자의 아우라가 제 가난하고 촌스러운 열등감을 단번에 채워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놀랍게도 그날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민석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라고 했나요? 집이 어디예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당시에 자가용을 가진 20대 남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가 몰던 하얀색 맵시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았을 때 저는 마치 신데렐라가 되어 호박 마차에 탄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가죽 냄새와 그가 쓰는 외제 스킨 냄새가 섞여났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어른스럽고 도시적으로 느껴지던지 숨조차 크게 쉴 수가 없었죠. 그는 운전하는 내내 저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저, 충청도예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서울에서 학교 다닌 건가? 아니요. 지방에서 전문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하는 일은 뭐고요? 마치 면접관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들이었지만 저는 그 관심이 좋아서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을 때마다 그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렇군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핸들을 톡톡 두드리는 그 모습조차 저는 저에 대한 호감의 표시라고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 골목 어귀에 저를 내려주고 돌아가는 그의 차 뒷공무니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 남자가 나를 이 보잘것없는 김영숙을 180도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자동차가 떠난 자리에 남은 매캐한 매연처럼 그와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을음을 남기게 될 줄은요.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민석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둬요. 좋은 데 데려가 줄 테니까. 데이트 신청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지만 저는 그 무뚝뚝함마저도 리드하는 남자의 매력이라 여기며 뛸 듯이 기뻐했죠. 그가 데려간 곳은 남산에 있는 고급 경양식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웨이터가 나비넥 타이를 메고 서빙을 하는 그런 곳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칼질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놓인 포크와 나이프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그락하고 제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좀 크게 났던 모양입니다. 민석 씨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한심하다는 듯 하지만 짐짓 친절한 척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영숙 씨 포크는 바깥쪽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접시에 닿을 때 소리는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은 참 배울 게 많은 사람이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이런 데가 처음이라서요. 앞으로 자주 오게 될 테니까 하나씩 배우면 돼요. 촌스러운 건 죄가 아니지만 코치려고 안 하는 건 문제니까. 그날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이야기를 하고 저는 듣는 쪽이었죠.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야망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집안이 어려워졌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자수성가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스테이크를 능숙하게 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죠. 무질서한 게 제일 싫어요. 인생도 돈도 감정도 딱딱 계산이 맞고 정돈되어 있어야 해요.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멍청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가 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좀 감정적인 편인 것 같네. 표정에 다 드러나요. 사회생활 하려면 그거 고쳐야 하는데. 서늘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에 압도되어 저는 감히 반박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칠 뿐이었죠.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석 씨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로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당 종업원이 물을 조금 늦게 가져오거나 컵에 작은 얼룩이라도 묻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화를 냈습니다. 이봐요. 여기 컵 상태가 이게 뭡니까? 내가 내는 돈에 서비스 값이 포함 안 되어 있나?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신사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나는 수준 낮은 서비스를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저는 그 모습이 조금 무서웠지만 그것 또한 성공한 남자의 까다로운 취향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늘 저를 가르치려 들었고 제 취향을 교정하려 했습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산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나가면 그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숙 씨, 다음엔 좀 더 심플한 걸로 입어봐요. 무채색이 더 세련되어 보이는데 저런 꽃무늬는 좀 촌스럽잖아. 그러면 저는 다음 데이트 때 당장 그 블라우스를 장롱 구석에 처박아 두고 월급을 털어 백화점에서 그가 좋아할 법한 회색 정장을 샀습니다. 그가 칭찬해 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는 무심하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봐줄만 하네. 그 봐줄만 하다는 말이 제게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으니 저도 참 어지간히 콩깍지가 씌었었나 봅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지우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가 싫어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나를 죽이고 그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그를 내 곁에 잡아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가 제 자취방에 오기로 한 날이면 저는 그 모든 것을 부랴부랴 숨겼습니다. 그가 유치하다고 지저분하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숨기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발견한 이 분홍색 하트 쿠션이었습니다. 이 쿠션은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고향에 계신 엄마가 서울 가서 고생하는 딸 생각하며 겨울에 춥지 말라고 서툰 솜씨로 짜서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LOVE라는 글자도 엄마가 딴에는 멋을 부린다고 영어 사전을 뒤져가며 수놓으신 거였죠. 저는 그 쿠션만큼은 제 침대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밤 끌어안고 잤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서울살이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것 같아서요. 민석 씨가 처음 제 자취방에 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는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위생검사를 나온 공무원처럼요. 그러다 침대 위에 놓인 그 분홍색 쿠션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 씨, 저건 뭡니까? 설마 저런 걸 침대에 두고 자는 건 아니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얼버무렸습니다. 아,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제가 좀 아끼는 거라. 그러자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쿠션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짚는 것처럼요. 이런 건 시골 다방에나 어울리는 거예요. 방 분위기 다 망치네. 안 보이는데 치워요. 내 눈에 안 띄게. 그리고는 그 쿠션을 방바닥 구석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쿠션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그 남자의 구두발 아래로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기분 상했을까봐 잽싸게 쿠션을 주워 옷장 깊숙이 밀어넣으며 이렇게 말했죠. 미안해요, 민석 씨.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신 안 꺼낼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그 쿠션과 함께 제 영혼의 일부를 옷장 속에 가둬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나를 지키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쿠션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만나는 1년 동안 저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으니까요. 색깔을 잃어버린 채 오직 그라는 남자를 빛내주기 위한 배경으로 전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낡은 쿠션을 다시 꺼내보니 그때의 제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네요. 25의 영수가, 너는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매달렸니? 내가 가진 그 따뜻한 분홍빛이 얼마나 예쁜 색깔인지 왜 그때는 몰랐니?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렸던 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색깔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뼛속까지 시린 이별과 성장의 통증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죽을 만큼 아팠던 그 사랑 이야기. 계속 들어주시겠어요? 그날 분홍색 쿠션이 옷장 어둠 속으로 유배당하던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제 사랑은 연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를 사랑하는 김영숙이 아니라 민석 씨에게 어울리는 누군가가 되기 위한 처절한 연극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사랑을 하면 더 나답게 행복해져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갔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제 취향을 하나씩 거세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늘 심플한 게 최고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 말이 법이라도 되는 양, 저는 제가 좋아하던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샀던 꽃무늬 원피스, 빨간색 가디건, 큼지막한 리본이 달린 블라우스. 그 옷들을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서 마치 제 분신을 버리는 것 같아 가슴이 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백화점 논노 매장에 가서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비싼 정장들을 할부로 샀습니다. 회색, 검은색, 베이지색. 25의 꽃다운 나이에 입기에는 너무나 점잖고 지루한 옷들이었지만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민석 씨가 보내던 그 만족스러운 눈빛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좀 내 옆에 서도 안 어색하네. 세련되어 보여요, 영숙 씨. 그 칭찬 한마디에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하루 종일 어깨가 결리고 불편했지만 그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겉모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머릿속까지 자신의 색깔로 칠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 때 그가 두꺼운 책 2권을 툭 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더군요. 제목도 어려운 경제 서적과 영문 시사 주간지 타임이었습니다. 영숙 씨, 대화가 통하려면 상식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맨날 연예인 얘기나 드라마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읽고 다음 주에 나랑 얘기 좀 해요. 사실 저는 숫자에 약했고 경제나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하품이 쏟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밤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그 재미없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면서도 밑줄까지 그어가며 공부를 했죠. 마치 수험생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트 때 달달 외운 몇 문장을 앵무새처럼 읊어댔습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불안정해서 증시가 타격을 받겠어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민석 씨가 피식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노력하는 모습은 가상하네요. 그건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웃음이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얼굴을 붉혔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건 철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올려주는 스승 역할을 즐겼고 저는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열등생 역할을 자처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지적인 열등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정의 온도 차였습니다. 저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냄비 같은 사랑을 원했고 그는 차갑게 식혀진 이성적인 관계를 원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연인들의 연락수단이라고는 집 전화나 공중전화 아니면 삐삐가 고작이었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전화기 옆에 딱 붙어 앉아 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다이얼 전화기 아시죠? 그 하얀색 전화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따르릉 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게는 지옥 같으면서도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고 10시가 넘어가면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며 손톱을 물어뜯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그의 하숙집으로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가 가고 그가 전화를 받으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최대한 명랑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민석 씨, 저예요. 아직 안 주무셨죠? 그러면 그는 귀찮다는 듯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영숙 씨. 나 지금 뭐 좀 정리하고 있는데. 왜요? 무슨 급한 일 있어요? 급한 일이라니요.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고 싶은 게 급한 일이지 뭐가 더 급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또 주눅이 들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연락이 없으시길래 걱정돼서요. 내가 어린애입니까? 연락 없으면 바쁜가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일일이 확인하려고 해요. 피곤하게. 피곤하게. 그는 저의 관심과 애정을 피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죄송해요, 방해해서.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보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지곤 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사랑하는 사람 걱정하는 게 그렇게 죄인가 싶어서 억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음 날 그를 만나면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우울해하거나 징징거리는 걸 그가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것도 질색을 했죠. 남들이 본다는 게 이유였지만 사실은 저에게 그만큼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낙엽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와, 민석 씨, 저기 좀 봐요. 은행나무가 너무 예쁘다. 우리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제가 들고 간 필름 카메라를 꺼내려 하자 그가 정색을 하며 제 손을 막았습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촌스럽게 무슨 사진이야. 눈으로만 봐요, 눈으로만.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추고. 저는 무안해서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연인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까르르 웃으며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만 마치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들처럼 멀찍이 떨어져 걷고 있었죠. 그때 제 마음속의 풍경은 흑백 사진처럼 칙칙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고궁의 돌담길도 그의 차가운 등 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중성은 주말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갔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대학 동창 모임에 몇 번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다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 영어 섞인 농담을 주고받는데 저는 그 사이에 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민석 씨의 태도였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까칠하고 말도 없던 사람이 친구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호탕하고 유머러스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야, 강민석. 너 요즘 주식시장 꽉 잡고 있다며? 아주 날아다닌다더라.
친구들이 치켜 세우면 그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운이 좋았지 뭐. 요즘 장이 좋잖아.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짐짓 다정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인사해. 내 여자친구. 참 착해.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 그 말에 친구들은 오 능력 좋은데? 하며 낄낄거렸고 민석 씨는 그 반응을 즐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가 가진 또 하나의 트로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차, 그리고 말 잘 듣고 예쁘장한 여자친구. 자신의 성공을 전시하기 위한 액세서리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석 씨, 아까 친구들 앞에서는 참 즐거워 보이더라. 나랑 있을 때랑은 다르게. 그러자 그가 운전대를 잡은 채 힐끗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회생활이잖아. 그리고 걔들은 말이 통하잖아. 영숙 씨랑은. 솔직히 깊은 얘기까진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거지. 편하게 만나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데 당신에게 나는 그저 편안한 휴식처 혹은 심심풀이 정도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자취방에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장을 열고 구석에 처박아둔 분홍색 쿠션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광색으로 빛나는 LOVE라는 글자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사랑이 아니야. 너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쿠션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서 저는 쿠션을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를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주는 그 가끔의 달콤함, 영숙 씨가 제일 예뻐라는 그 한마디의 마약 같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우리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해도 생일만큼은 챙겨주겠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근사한 프로포즈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 꽃 한 송이는 주겠지.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생일 전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내일 나 못 만나요. 회사에 중요한 감사 오디가 있어서 주말 내내 출근해야 해. 아, 내일 제 생일인데. 제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하자 그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알아요. 아는데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생일은 매년 돌아오는 거고 이번 감사는 내 승진이 걸린 문제라고요. 영숙 씨는 왜 그렇게 철이 없어요? 남자가 큰일 하겠다는데 내조는 못해줄 망정 징징거리기나 하고. 철이 없다. 징징거린다. 그 말은 그가 저를 제압할 때 쓰는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죄송해요. 라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남자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속 좁은 여자가 되기 싫어서요. 생일 당일 저는 혼자 자취방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얹어 밥을 먹는데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가수들이 나와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요. 세상은 온통 낭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 혼자만 춥고 어두운 방구석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파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이 사람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명확해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예감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렇게 바쁘다던 사람, 주말 내내 회사에 갇혀 있어야 한다던 그 사람을 제가 그날 밤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와 걷고 있었을 때였죠. 명동 근처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하얀색 맵시나 자동차가 호텔 커피숍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설마 하며 다가갔을 때 유리창 너머로 민석 씨가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가 웬 세련된 여자와 마주보고 앉아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으로요. 여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했고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이 땅바닥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던 사람. 내 생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던 사람. 그가 다른 여자 앞에서는 저렇게나 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분홍색 쿠션을 쓰레기 취급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속에 처박아 두었던 쿠션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제 침대 머리맡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것이 저의 소심하지만 단호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11월의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호텔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두 사람의 환한 미소. 그 잔상이 천장에 빔 프로젝터처럼 쏘아 올려져서 눈을 감아도 떠도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쪽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민석 씨는 그 낯선 여자와 함께 저를 비웃으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저는 발이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서 수화기를 낚아채듯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그 기계적인 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10번이 넘게 울린 뒤에야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자고 있었어? 민석 씨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밝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면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났죠. 어제 많이 서운했지? 감사는 잘 끝났어. 덕분에 승진 심사도 잘 될 것 같고. 고마워서 내가 오늘 점심 사려고 하는데 나올 수 있지? 고마워서라니요. 제 생일을 짓밟고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시간을 보낸 대가로 얻은 성과가 고맙다는 걸까요? 목구멍까지 욕설이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삼켰습니다. 전화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직접 얼굴을 보고 그 잘난 눈동자가 당황으로 흔들리는 꼴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나갈게요. 어디로 가면 되죠? 광화문 쪽에 새로 생긴 경양식집 있어. 라칸티나라고. 거기서 일시해봐. 그가 말한 식당은 당시 서울에서 꽤나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식당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촌스럽게 굴까봐 긴장했겠지만 그날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고 했던 무채색 정장 대신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하지만 그가 질색했던 빨간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조금 촌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어제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입술에도 쥐 잡아먹은 듯 새빨간 루즈를 발랐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위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영숙은 죽었다는 선전포고였죠. 식당에 도착하니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감색 양복에 행커치프까지 꽂은 그는 여전히 얄미울 정도로 근사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는데 제 모습을 보고는 순간 멈칫하더군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 씨, 옷이 그게 뭐야? 오늘 같은 날 좀 차분하게 입고 나오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 얼른 갈아입고 올까요? 라며 쩔쩔맸겠지만 저는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생일은 어제였어요, 민석 씨. 오늘 같은 날이 무슨 날인데요? 당신 거짓말 성공한 기념일인가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워낙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죠.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짐짓 모르는 척 뻔뻔하게 되묻더군요. 거짓말이라니?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내가 어제 감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본 것을, 그 지옥 같았던 풍경을 차분하게 묘사했습니다. 명동 호텔 커피숍 저녁 8시. 창가 자리. 하얀색 맵시나. 그리고 단발머리에 안경 쓴 아주 세련된 여자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물잔을 쥔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당당하던 엘리트 강민석이 시골 출신 전문대 졸업생인 저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꼴이라니. 통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의 변명을 기대했던 제 미련 탓이었을까요? 아, 그거.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무릎 꿇고 빌면 어쩌면 한 번은 용서해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더 잔인하고 오만한 궤변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 여자는 박혜진이라고 내 대학 후배야. 지금 외국계 은행 다니는데 이번 감사건 때문에 자문 구할 게 있어서 잠깐 만난 거야. 일 때문에 만난 거라고.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 그렇게 환하게 웃어요? 나랑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생일인 여자친구는 방구석에 처박아 두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가 주변을 의식하며 쉿, 목소리 좀 낮춰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더군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뜻이었죠. 그래 웃었다. 웃었어. 그게 뭐? 혜진이랑은 말이 통하니까. 걔는 척하면 척이야. 금융시장 돌아가는 판세며 환율이며 대화가 된다고. 근데 영숙 씨랑은 그런 얘기 못 하잖아. 내가 영숙 씨 만나서 무슨 얘기해? 기껏해야 오늘 뭐 먹었냐, 드라마 뭐 재밌냐. 그런 얘기뿐이잖아.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수준이 맞지 않는다. 그동안 그가 저를 보며 짓던 그 묘한 미소,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머리를 식힐 쉼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웃어주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단해요라고 박수 쳐주는 예쁘고 멍청한 인형 같은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필요할 땐 저 같은 여자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지적 수준을 가진 박혜진 같은 여자를 찾았던 겁니다. 그럼 그 여자랑 사귀지 그랬어요? 왜 나한테 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이없다는 듯 하지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는 피곤해. 걔도 나만큼 야망 있고 기가 세거든. 집에 와서까지 일 얘기하고 싶진 않아. 남자는 말이야. 밖에서 전쟁 치르고 오면 집에서는 왕대접 받으면서 쉬고 싶은 거야. 영숙 씨는 그런 면에서 편하잖아. 착하고 순종적이고. 편하다. 착하다. 순종적이다. 그가 저를 칭찬이랍시고 나열한 그 단어들이 사실은 저를 가장 모욕하는 단어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인격체로 존중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성능 좋은 안마의자나 보기 좋은 관상용 화초처럼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옷장 속에 숨겨두었던 분홍색 쿠션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시골 다방 갔다며 던져버렸던 그 쿠션. 사실 그 쿠션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 위에 올려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부끄러우니까 옷장 속에 처박아 두었다가 자기가 외롭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껴안고 뒹구는 존재. 그게 바로 저 김영숙이었습니다. 민석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찬물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덕분에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당신은 참 가난한 사람이네요. 뭐? 가난? 그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봉이 얼마고 차가 뭐고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데 가난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네, 가난해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면 사랑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그놈의 수준, 격식, 세련됨. 그거 다 껍데기예요. 당신은 그 껍데기 속에 숨어서 진짜 감정을 나누는 걸 무서워하는 겁쟁이라고요. 이 여자가 진짜. 야, 김영숙, 너 말 다 했어? 그가 불그락 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한번 터진 본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이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내 취향들, 내 옷, 내 말투. 그거 다 나예요. 나는 꽃무늬 좋아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보다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 좋아해요. 그리고 감정 숨기는 것보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현하는 게 훨씬 건강한 거예요. 당신처럼 쿨한 척하면서 뒤로 딴짓하는 것보다 내 촌스러운 사랑이 100배 1000배는 더 고상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주변 시선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미쳤구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나중에 얘기해. 나중은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온 빨간색 원피스의 자락을 탁탁 털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앉아있는 그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 비싼 양복과 행커치프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려고 입은 연극 의상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준 맞는 여자랑 잘해봐요.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당신 비위 맞추느라 내 색깔 지우는 거 더는 못 해먹겠어요. 영숙 씨 거기 안 서? 너 지금 가면 진짜 끝이야. 후회 안 해? 그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후회? 네, 후회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를 왕자님인 줄 알고 내 귀한 청춘의 1년을 허비한 것을요. 하지만 지금 이 문을 나가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니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 대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가슴 속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웃음이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수많은 차들이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 거리 한복판에 서서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마저도 자유의 냄새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말처럼 쉽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그 시절을 아프게 기억하는 건 그날의 통쾌한 선언 뒤에 찾아온 지독한 후폭풍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머리로 끝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 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더군요.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저는 제가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게 골마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숨겨두었던 분홍색 쿠션을 꺼냈습니다. 그 쿠션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 씨가 미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 못난 주인을 만나 어둠 속에 갇혀 숨죽여야 했던 저 쿠션이 아니,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쿠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나를 숨기지 않겠다고. 내 촌스러움까지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게 대통령 아들이라도 필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이 단단해지기까지는 꽤 긴 시간과 꽤 많은 아픔이 필요했습니다. 민석 씨는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집착은 사랑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별을 고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제가 아주 강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멋지게 뒤돌아섰으니 이제 새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더군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된 건 지독한 금단 현상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그 인간은 쓰레기야라고 되뇌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시리고 허전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맞춰진 제 습관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전화기를 쳐다보게 되고 주말이 되면 비워둔 스케줄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민석 씨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쓴 옥이었습니다. 그는 제 자취방으로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회유를 하다가 결국에는 술에 취해 울먹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 와이셔츠 다리는 것도 넥타이 고르는 것도 다 엉망이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 똑똑하고 잘난 남자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모성애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으면서도 그가 내미는 손길이 아쉬워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25,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이 펑펑 쏟아지던 12월의 밤이었습니다. 자취방 밖에서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골목길 가로등 아래 낯익은 하얀색 맵시나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차 문에 기대어 서서 제가 나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겠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 그가 마치 눈사람처럼 변해갈 때쯤 저는 결국 외투를 걸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했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그가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꽁꽁 언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같아. 할 말이 있어. 차 안은 히터가 틀어져 있어 훈훈했습니다. 익숙한 가죽 냄새, 익숙한 스킨 냄새. 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다시 1년 전에 그 설레던 김영숙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차창 밖으로는 눈발이 휘날리는 그 적막한 차 안에서 그가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벨벳으로 된 붉은색 보석함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꽤 비싸 보이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1층 진열장에서나 보던 영롱한 빛깔의 진주였습니다. 제 월급을 몇 달을 모아도 사기 힘든 물건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쁘기보다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가 또다시 돈으로, 물건으로 저를 사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이걸 왜? 영수가 우리 결혼하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그토록 기다렸던 단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프로포즈가 아니라 비즈니스 제안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 말대로 내가 좀 심했던 거 인정해. 혜진이 문제도 내가 처신 잘못했어. 그런데 영수가 남자는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여자가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도 너라면 반대 안 하실 거야. 착하고 내조 잘할 것 같다고 이미 말씀드렸거든. 그는 제 손에 억지로 진주 목걸이를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이 회사 계속 다닐 필요 없어.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신부 수업 좀 받다가 집에서 살림만 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 배우면 돼. 내 와이프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내 그 촌스러운 취향도 우리 어머니가 다 고쳐주실 거야. 너는 그냥 몸만 와. 내가 너 신데렐라로 만들어줄게. 신데렐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는 그 말이 저에게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 가난한 배경, 보잘것없는 학벌, 촌스러운 취향. 그 모든 하자를 자신이 덮어주고 구원해주겠다는 오만함이 그 말 속에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주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주 알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 남자는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자는 게 아니구나. 그는 그저 말을 잘 듣고 다루기 쉬운 가정부 겸 트로피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 나를 앉히려는 것뿐이구나. 만약 제가 그때 그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모님 소리 들으며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처럼 평생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내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살았겠죠. 옷장 속에 갇힌 그 분홍색 쿠션처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민석 씨. 응? 왜?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 그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에 쥐고 있던 보석함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거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물건이에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내가 자존심 다 굽히고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감히 내가 거절을 해?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입에서 감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감히 너 따위가 내 청혼을 거절해? 저는 그 분노한 얼굴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미련의 끈이 그 순간 툭 하고 끊어졌거든요. 네, 감히 거절해요. 민석 씨, 당신은 나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쩌죠? 나는 유리 구두 신고 발 아프게 사는 것보다 그냥 내 낡은 운동화 신고 맘 편하게 뛰어다니는 게 더 좋아요. 야, 김영숙.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 나 놓치면 평생 후회해. 너 같은 조건으로 나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악을 쓰며 운전대를 탕탕 내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에 겁을 먹었겠지만 이제는 그저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훅 밀려들어와 차 안의 훈기를 몰아냈습니다. 민석 씨, 그거 알아요? 조건 좋은 남자는 다시 못 만날지 몰라도 나를 나답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사랑해줄 거예요. 당신 비위 맞추느라 내팽개쳤던 나를 내가 다시 주워 담을 거라고요. 가지마. 내리면 끝이야. 다시는 안 봐. 그가 제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밭에 발이 푹 빠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차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마치 1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끝내는 종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소음들이 멀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코트깃 사이로 찬 바람이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건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내 두 발로 내 인생을 걸어간다는 해방감. 그 짜릿한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분홍색 하트 쿠션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쿠션을 털어내고 침대 머리맡 정중앙에 보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광석의 테이프를 전축에 걸고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방 안가득 흐르는 노랫소리와 침대 위에서 촌스럽게 빛나는 분홍색 쿠션. 그제야 제 방이, 아니 제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쿠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털실의 감촉이 볼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이 섞인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정말 잘했어. 이제 아프지 마.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울지 마. 저는 저 자신을 토닥이며 밤새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렇게 1985년의 겨울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시렸던 하지만 가장 뜨거웠던 성장의 밤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가 좋아하던 긴 생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단발머리에 저는 조금 낯설었지만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머리를 찰랑거리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당당하게 아스팔트 위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보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그 후로 민석 씨는 몇 번 더 집 앞에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편지도 보내고 꽃도 보냈지만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결국 그도 지쳤는지 몇 달 뒤부터는 발길을 끊더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박혜진이라는 여자 후배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하기보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끼리끼리 잘 만났네. 부디 거기서는 가면 벗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그렇게 빌어줄 수 있을 만큼 저는 이미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네요. 4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저녁 노을은 무심하게도 붉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그 낡은 분홍색 쿠션을 들어 다시 가슴에 꼭 안아봅니다. 먼지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묻어있는 것 같은 그 시절의 눈물 냄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지켰던 것은 고작 털실로 짠 쿠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존엄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주권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헤어지고 나서 제 삶이 동화처럼 마냥 행복하기만 했냐고요? 천만에요. 인생은 동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더군요. 그와 헤어지고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더 겪었고 30이 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민석 씨처럼 번지르르한 엘리트도 아니었고 맵시나 자동차를 태워주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기술자였죠. 우리는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고 연탄불을 갈아가며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을 건너왔습니다. 민석 씨가 말했던 신데렐라와는 거리가 먼 억척스러운 아줌마의 삶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고 있어도 우리 마누라가 꽃보다 곱네하며 껄껄 웃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놔도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럽다 하며 밥 2공기를 비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적어도 서로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화나면 소리 지르고 슬프면 펑펑 울고 좋으면 덩실덩실 춤을 춰도 흉보지 않는 사이.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이.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민석 씨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예방주사를 미리 맞은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이 소박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싸다 말고 옛 생각에 잠겨 있었더니 짐 정리는 언제 다 하나 걱정이 앞서네요. 원래는 이 낡고 지저분한 쿠션을 버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새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못 버리겠습니다. 아니, 안 버리렵니다. 이건 제가 25살에 흘린 눈물로 지켜낸 훈장이니까요. 비록 털실은 뭉개지고 색은 바랬지만 이 쿠션은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수가, 너는 누구의 액세서리도 아니야. 너는 너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요. 민석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도 그 높은 성 안에서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조각들을 쳐내고 숨기고 포장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모양인지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가여운 마음이 듭니다. 그도 피해자였을 테니까요.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가난한 마음의 피해자 말입니다. 부디 그도 이제는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촌스러운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한 노인이 되었기를 빈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 꽁꽁 숨겨둔 분홍색 쿠션이 하나쯤 있지 않나요? 나이 먹고 주책이다라는 소리 들을까봐 감추고 있는 소녀 같은 감성. 남자가 무슨 이라며 억누르고 있는 눈물. 자식들 눈치 보느라 세상 체면 차리느라 차마 꺼내지 못한 여러분만의 진짜 모습들 말이에요. 이제는 꺼내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낸 우리가 아닙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로 사느라 닳고 다른 그 껍데기, 이제는 좀 벗어던져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촌스럽다고 하면 좀 어떤가요? 남들이 주책이라고 하면 또 어떤가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정답인 것을요. 저는 이사가는 새집 안방 침대 머리맡에 이 쿠션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둘 생각입니다. 놀러온 친구들이 어머, 이게 웬 촌스러운 쿠션이니? 하고 물으면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이게 내 보물 1호야.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날의 증표거든.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은 어둡고 쓸쓸해 보이지만 사실 하루 중 가장 찬란한 색으로 하늘이 물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깊고 은은한 우리 자신만의 색깔이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깎아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그 주름진 손과 굽은 등까지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그리고 참 예쁘다. 나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40년 전에 영숙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40년 후에 제가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주저리 떠들다 보니 어느새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았네요. 저는 이제 다시 짐을 싸러 가봐야겠습니다. 이 쿠션을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한 상자에 담아서 말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작은 불씨 하나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이기적이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